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휘와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정 중에서, 관리 과정 활동 중에서 첫 번째 계획화,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지휘와, 통제화 중에서 지휘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린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적인 거, 내용적인 거, 구분해가지고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같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휘화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많이 부각됐다기보다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작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이제 관심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수업도 들어봤을 거고요.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본 적 있을 거고 이슈화 된 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과연 우리의 조직, 그다음에 직원들,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이든지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가지고 능동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시작에 앞서가지고요. 책 한 권하고 그 내용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워렌 베니스의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근데 저명한 이제 학자인 워렌 베니스입니다. 세계 최고 리더십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이자 리더십 연구소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 리더에 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그를 포브스는 리더십 대가들의 학장이라고 칭송했고 또한 그는 현재 공중 리더십을 위한 하버드 대학교 센터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인자들 워렌 버니스의 리더십의 기술, 퓨처 리더십, 시대와 리더십 등을 비롯해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한 그는 명실공히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가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펴면서 나왔던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할 당시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취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경영학 책들은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었고 이 책이 그것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서 제안한 여러 개념을 수용하고 확대하였다. 특히 유용하다고 증명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리더십과 관리의 구분이다. 초기에 나온 대부분의 경영학 책들은 리더십을 경영자의 기능 중 하나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리더란 관리자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주장을 했다. 리더는 독특한 비전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재능과 기술을 요한다. 리더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리더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는 리더십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로써 지금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리더십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컨설턴트와 학자들이 생겨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 임파워먼트. 초기 연구들은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그 사람의 지위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리더는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리더가 의도를 현실로 바꾸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임파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발전시켜 서번트 리더십 혹은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후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전. 성공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비전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교육기관, 교회, 기타 비영리 조직에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성공적인 조직은 분명한 사명이나 목적 그리고 광범위한 비전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분명한 사명과 비전의 공유 없이는 어느 리더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네, 비전. 그다음에 네 번째 신뢰입니다. 관리자는 비록 자기가 항상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성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야말로 성공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재앙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저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회계부정이나 기업 도산 등과 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관리입니다. 조직 문화에 관한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조직 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란 조직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현실을 재해석해내며 의미를 찾아 실천하게 하고 조직 행동의 원칙에 적합된 응집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 또는 역할 모델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견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현상은 대중매체들이 리더를 조직의 대표자 혹은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독보적인 인물로 부각시킴으로써 건전치 못한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 리더들과 학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리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혼란에 빠지기 쉬운 세계에서는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과 조직이 속한 더 큰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부하들에게 인파워하는 리더의 신뢰성과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리더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명한 책이고 또 이걸 쓴 지은이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리더, 또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예전과는 다르게 리더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이제 무겁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대통령이, 한 기업의 대통령, 그 리더는 이제 경영자가 되겠죠. 물론 한 집안의 가장 소담이로 갔을 때는 리더는 가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영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경영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갔을 때 또 더 나아가서 그 경영자를 대신해 갖고 중간 관리자들이 그 리더들이 팀장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학문적으로 과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더 좋게 디벨롭 시켜 나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사전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자, 리더십이다라고 하면은요. 특정 상황 하에서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 리더십 특정 상황 하에서 어떤 집단이라든가 조직, 우리는 이제 회사,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에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기준 추구를 위해서 회사의 경영 목표라고 하는 게 효율성이 됐든 매출 목표가 됐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해요? 리더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크게 봤을 때 리더십 이론의 흐름이라 그래가지고요. 과거의 리더십에서 지금의 리더십이 좀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리더십 연구는 일찍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리더십 이론은 크게 특성 이론, 그 다음에 행동 이론 및 상황 이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에게는 남들과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리더한테는 분명히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디벨롭을 시켜야 된다. 이게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론은 입각한 많은 연구들은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십과 리더의 특성 간에 나타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좀 한계에 부딪힌 게 바로 특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번에 리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두각을 나타내기 말이에요. 그 특성이 아니라 그 리더들이 하는 행위에서 그것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발견하는데 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구 추세도 어떤 유형의 리더가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리더십 이론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온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효과적인 리더란 여러 가지 상황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리더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상황에서나 추종자, 즉 부하들과 리더가 맡은 과업을 포함하는 상황 특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그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변화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의 흐름을 보면은 1930년에서 이제 50년, 이때 과거죠. 이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더십 초기 연구는요, 대부분 리더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특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공통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자, 그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신체적인 특징, 체중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배경,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 뭐 이동성, 지능, 판단력 아니면은 뭐 지식 아니면은 결단력, 언변 아니면 퍼스널리티, 자신감이라든지 정치성이라든지 지배성, 적극성, 과업가의 특성, 그래서 주도성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성취 요구가 강한 사람인지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사회적인 특성으로 협동성,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 통합적, 감독 능력 등등 이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들을 다 한번 봐봤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특성 이론에 의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을 추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대의 용기 있는 리더십의 화신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에는 수명이 상당히 나쁘고 믿을 수 없는 학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유명한 록그룹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학창 시절은요. 확실하게 실패의 길을 들어섰고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시간만 뺏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리더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리더십을 연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고서 특성 이론을 가지고서 가는 건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 특성이 아니라 성공한 리더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건데요. 리더십 행위 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와 효과적이지 못한 리더 사이의 행위 차이가 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 이론은 결국 보편타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행위 이론은 리더 특성에 적합한 선출된 리더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리더십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든지 리더가 되면은요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조정을 하고 관리를 받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어, 리더십 중에서 직무 중심적, 그 다음에 종업원 중심적인 리더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무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리딩을 해나감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일을 중심으로 성과가 얼마큼 났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가져가는 리더십을 직무 중심적인 리더십이라고 하겠어요. 부하들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하 중심적, 종업원 중심적인 리더십은요, 작업이나 직무보다는 부하들을 인간적인 측면하고 높은 성과 목표를 가진 효율적인 작업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일차적인 관심을 집중하는 스타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죠. 근데 점점 문화는요, 과거에는 직무 중심에서 지금은 어때요? 종업원 중심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대다수의 리더십 행위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는데요. 매니지 리얼 그리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리더의 행위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실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모우튼은 그림과 같이 리더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차원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가로 축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도는 건가? 생산에 대한 관심을, 세로 축에는 어때요? 종업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각 1점부터 9점까지, 1점부터 9점까지 하다 보니까 81개의 케이스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81개의 케이스로 나눠가지고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업무적인 거에서 관심이 많고, 근데 저쪽이구나. 인간적인 거에도 관심이 많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팀형 경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최악은 뭐예요? 업무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고 무관심 경영자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생산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래서 뭐라 그래요? 과업형 경영자, 일 중심이라는 거지. 반면에 사람한테 관심 많은데 업무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를 컨트리 클럽형 경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먼저 첫 번째 무관심형 최악이죠. 1대 1.1형이라고도 하며 생산과 인간관계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과업형 같은 경우는 생산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성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인간관계 매우 소홀한 유형이고요. 컨트리 클럽형은요. 생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형은요. 생산과 인간관계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중간에 있는 거. 네, 요. 생산성과 그다음에 그 사기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 생산과 인간관계 모두 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크게 봤을 때 리더십의 유형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를 살펴본 거예요? 리더십의 행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이죠. 상황 이론.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의 하나인 기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내가 기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 기억나시죠? 자, 했을 때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은 종업원의 특성과 환경적 상황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리더십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시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후원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요.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있는데 이 리더십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에 대해서 결정짓는 거예요? 크게 종업원의 특성 그리고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리더의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십의 유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강력한 직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누르는 거죠. 거의 군대 조직 같이. 후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종업원의 복지와 안락에 관심을 가지며 후원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말하는데 이 같은 스타일은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급자들이 높은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하급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가 강한 리딩을 갖고 있어야 돼. 군대야 이랬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지시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고요. 사회적인 욕구가 많고 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후원적 리더십, 뭔가 도와주는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고요. 참여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을 참여시켜가지고 여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의견을 구하는 경우 하급자들이 존경 욕구와 성취 욕구가 강할 때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때 적합한 리더십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되고요. 성취 지향성 리더십이다. 이는 리더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강조하며 하급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말한다. 이러한 스타일이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은 참여적 리더십의 경우와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적 리더십과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비슷해. 그런데 참여적 리더십은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같이 판단한다. 요 정도가 참여적 리더십이라면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팅이 막 넘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마케팅을 하는 데야, 영업을 하는 데야 이런 데서는 그냥 단순하게 눌러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취 지향적 리더십으로 여러 사람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더십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리더십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크게 봤을 땐 네 가지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시적 리더십, 후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나눠지는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 뭐에 의해서 종업원의 특징과 환경적인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종업원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종업원의 특성은 리더십 수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종업원의 가치관이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종업원의 능력, 경험 정도, 통제 위치 등은 리더십 수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종업원의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 정도가 많다면 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 지향적 리더십을 수용할 것이지만 반면에 종업원이 책임감이 낮고 경험 정도가 낮다면 지시적 리더십이나 후원적 리더십을 수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종업원의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서 환경적 특성은 과업 구조, 권한 시스템, 작업자 그룹에 의해서 적용할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과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지시적이며 후원적인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조직 내에서 권한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작업 그룹이 창의성을 요하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리더십은 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경로 목표 이론은 지금까지 리더십에 관한 상황 이론과는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이 어째서 효과적인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상황적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얘기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답까지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허시블란 차트의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크게 봤을 때 뭐를 더 하는 거냐면 구성원의 성숙도를 추가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그런 차트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구성원이 점점 성숙해 나감에 따라서 이것도 나누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좀 성숙이 안 됐을 때 초창기에는 어땠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시적이에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하면 설득적인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참여적인 리더십, 마지막에는 권한을 위양하는 위양적인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계속 변해야 한다. 상황적 리더십,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약간 이제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 레벨 5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벨 5 리더십은 개인적인 겸손함과 열정적인 전문가적인 의지로 구성된 리더십입니다. 동양 철학의 음양무늬에 비유를 하면 개인적인 겸손은 음에 해당하고 열정적인 전문가 의지는 양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레벨 5 리더십은 음과 양의 조화를 잘 가져가야 된다. 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양, 내가 파이팅해서 나갈 때는 내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는 전문가적인 걸 요할 때는 치고 나가면서 치고 빠지게 양의 조화를 잘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레벨 5 리더십이라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봉사한다, 내가 뭔가 후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린리프에 의해서 경영학자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입니다.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을 폐쇄의 동반순례라는 책에 나오는 서번트 레오의 리더십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의 허드렛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때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밤에는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초기에 모든 것에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례자들은 레오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고 레오가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리더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막 이끌고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봉사하고 티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요거가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리적 표준에 의해
옳고 바른 의사결정을 취하는 리더의 유형입니다. 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를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직은 윤리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외부 고객 못지않게 내부 고객인 지식 근로자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충성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의 내면에 있는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은 사명감과 사랑, 보람 같은 원칙과 지혜를 선택해 열정적으로 시너지를 내므로써 생산성이 크게 향상합니다. 도덕적 리더십의 출발은 개인의 행동 가치가 정직, 신뢰 등에 있다고 봅니다. 역대 리더들 중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간디, 루즈베트 대통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모범적인 거를 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걸 따라가게 하고 그걸 존중하게 하고 존경하게 만들어서 팔로잉하게 만드는 바로 도덕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 우리가 피가 온몸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피가 통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개인 간에, 아니 조직 간에, 여기서는 서로 간의 대화 아니면 서로 간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개인 간 또는 집단 의사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종류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적인 거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내부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또 나눠지는 게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적인 거는 말 그대로 위아래에서 그래서 윗선에서 상사가 아래에 있는 부하한테 내지는 부하들이 위에 있는 상사한테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내지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옆에 있는 개인 간 동료 간 옆에 있는 부서끼리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어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딴 거 없어요.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다들 뭐 게시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쓰고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비하인드인가라고 하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익명성을 주장을 하면서 그 속해 있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죠. 뒷담화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암적인 영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것만이 수는 아니에요.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더 활성화도 시켜주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가는 그런 경영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냥 뭐 게시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뭐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오늘은 우리 같이 뭐를 봤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휘화 단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이제 통제 활동이 길진 않거든요. 통제 활동은 어차피 피드백을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 내용 볼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